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시는 한겨울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가끔씩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26세의 조딘 로마노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1분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총을 맞았고 그녀의 약혼자는 차 밖에서 처형식으로 총에 맞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가슴에 고통을 참으며 차량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차는 도로 옆에 충돌하며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막으며 겨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과 무릎으로 겨우 앞으로 기어갔고 한쪽의 하이힐은 이미 떨어져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에 그녀는 온몸을 떨 정도였습니다. 겨우 몇 미터 떨어진 주차장이 그녀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커다란 공포와 강한 생존 본능이 그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뱃속에는 겨우 13주 된 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캐나다의 해밀턴입니다. 해밀턴은 온타리오 호수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론토에서 차로 약 4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중공업이 발달하여 캐나다의 철강 도시라고 불리며 넓은 산업 지역이 있습니다. 로마노가 당시 차에서 기어나온 곳은 바로 이 산업 지역의 347번 아빈 에비뉴였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낮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밤에는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7시가 조금 지나 로마노가 주차장에서 간신히 길가까지 기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계속해서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추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부상을 입은 그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어 길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할 무렵 다행히도 지나가던 차가 방향을 돌려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려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로마노는 자신이 총에 맞아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여성에게 차를 타고 이곳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성은 즉시 차에서 내려 도움을 주었고 그녀의 남자친구에게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저녁 7시 15분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애넷 브라이트라는 여성은 자신이 운전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유소로 가던 중이었고 이 산업지대를 지나가던 중 왼쪽 길가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동물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운전한 후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차를 돌려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가에 기어가는 로마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업지대를 봉쇄한 후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 마크 밀러는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서 먼저 로마노의 검은색 하이힐을 발견했습니다. 신발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몇 개의 자동차 파편이 있었습니다. 창고 대문 근처를 점검하던 중 밀러 형사는 잠금 장치에 사용된 철사 사슬이 누군가에 의해 잘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불법 침입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입구 쪽에 있는 녹색 철판벽은 자동차 파편과 함께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이는 로마노가 후진하다가 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다 경찰은 건물 뒤편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위로 한 채 두 팔을 벌리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7개의 9mm 구경 탄피와 발사되지 않은 탄환 2발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남자는 총 6발을 맞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총을 맞고 즉사한 것이 아닌 서서히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남자의 근처에서 감식팀은 5 캐나다 달러 지폐 한 장과 BC주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발견했습니다. 티켓에는 바로 이 남자의 이름인 타일러 프렛이 적혀 있었습니다. 타일러는 1982년 8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 배경은 꽤 복잡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어머니 조니는 와그너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목사 대신 이혼 후 자신의 미용실을 열어 유명한 헤어 스타일리스트이자 웨딩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타일러는 아버지가 재혼한 후 점점 반항적으로 변하며 성장 과정에서 올바른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타일러는 지름길을 택하고 금지품에 눈을 돌렸습니다. 비록 밴쿠버 지역에 여러 갱단과 연관이 있었지만 타일러는 자신을 사업가로 여기며 금지품과 돈에만 관심을 두었고 무기나 폭력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사업 운영 끝에
그의 인맥과 신뢰를 바탕으로 타일러는 밴쿠버 지역에서 유명한 금지품 거래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루 거래액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기도 했지만 신중한 타일러는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만 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도 은행 예금도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많은 돈을 번 타일러도 자신의 돈을 서서히 세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타일러는 하드에즈 다이아몬드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 주얼리 맞춤 제작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또한 그는 엘리트 오가닉스라는 고급 건강 보조식품 브랜드도 시작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지금도 운영 중이지만 타일러에게는 이 두 사업의 수익성이 별로였습니다. 자금 흐름이 분명히 부족했으며 그는 더 많은 합법적인 사업을 원했습니다. 타일러는 금지품 사업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돈을 합법적으로 전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그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된 후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타일러는 금지품 거래를 하던 동안 두 번 결혼했고 새 아이를 두었습니다. 이야기에 처음에 등장한 로마노는 그의 약혼자로 두 사람은 곧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로마노는 임신 13주였으며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다행히도 즉시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부상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로마노가 심장 근처에 총을 맞아 과다출혈로 인해 복중에 태아를 잃었으며 그녀가 생존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들을 쐈는지 경찰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사들은 사건 현장에서부터 단서를 하나씩 찾아야 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은 28일 오후 5시 5분, 즉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한 대의 흰색 아우디 Q5가 산업지구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흰색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후 5시 54분에 아우디 Q5가 산업지구를 나갔지만 10여 분 후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후 6시 12분 아우디 Q5는 산업지구 밖 도로변에 천천히 정차했습니다. 그때 차에서 한 명의 아시아 여성이 내려 차를 돌려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분 후 6시 15분에 그 여성이 랜드로버를 운전하여 산업지구를 나왔고 아우디 차와 만나 두 차량은 한 줄로 모니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1일 경찰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누군가 토론토의 이토비코 지역에서 한 대의 차가 오들리 거리 옆 건설 현장에 불법 주차되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토론토 경찰국의 맥게리 경관이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 흰색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오들리 거리 옆에 반대로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맥게리 경관은 해당 차량이 수배 중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사건을 담당하는 해밀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에는 뚜렷한 충돌 흔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앞쪽 두 개의 차문은 닫을 수 없었고 범퍼와 운전석, 조수석 문 바깥쪽에는 모두 피로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석 쪽에는 녹색 긁힘 자국이 있었고 이는 창고의 녹색 철판벽과 일치했습니다. 이 외에도 운전석 내부의 계기판과 핸들 등에서도 로마노의 피가 채취되었습니다. 전면 유리가 파손되지 않고 총알 자국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사건 당시 범인이 차 외부에 서서 운전석에 있는 로마노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때 운전석 창문이나 차문 중 하나는 최소한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전석 좌석에는 총알 자국이 있었고 운전석 문에는 9mm 구경의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탄도 비교를 통해 이 총알이 산업지구에서 발견된 탄환과 같은 무기에서 발사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범인은 당시 운전석에 있는 로마노를 향해 3번 총을 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 발만이 명중했습니다. 차 내부를 면밀히 수색한 결과 수사관들은 피해자 타일러의 운전면허증과 그의 약혼녀 로마노의 차량보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이 차량은 로마노 명의로 새로 등록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신차였습니다. 또한 차 안에는 구찌의 핸드백이 있었고 안에는 화장품과 여성 의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반소매 티셔츠가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티셔츠에는 숫자 81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이 숫자는 현지 갱단, 지옥의 천사들, 지지자들의 암호로 사용되는 숫자였습니다. 즉 로마노는 갱단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월 1일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발견된 날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에 그린로드에서 CCTV에 찍힌 아우디 Q5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제거되었고 엔진 후드는 충돌로 인해 변형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키는 조수석 바퀴 근처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차량의 빈 번호를 조사한 결과
차주가 아이리스 로페즈라는 여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아이리스의 집을 방문하여 질문을 했을 때 아이리스는 이 차가 원래 자신의 것이었고 번호판도 남편이 떼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2월 28일 오후에 이 차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차를 산 사람은 그녀의 아들의 친구였고 그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며 단지 양도 서류에 서명만 하고 아들이 그 친구와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 차량 양도 서류를 확인한 결과 차를 산 사람은 올리버 카라파라는 남성임이 밝혀졌습니다. 올리버는 당시 28세였으며 슬로바키아 출신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별다른 일 없이 차량을 훔쳐 암시장에서 개조하고 다시 도색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경찰은 올리버를 매우 잘 알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9년 전인 2012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국적인 뉴스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4월 3일 새벽 2시 30분, 당시 19살이었던 올리버는 음주운전에 2배 이상의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그의 24세 중국계 친구 데이비드 치앙이 불행하게도 사망했습니다. Now, the 19-year-old walked out of the College Park courthouse just moments ago in the same clothes he was wearing when he was arrested early Tuesday morning, charged with the impaired driving causing death of his 24-year-old friend, his fitness trainer, David Chang. 이 심각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해 올리버는 2년 후인 2014년에 징역 5년과 15년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법률에 따르면 5년의 형기는 실제로는 3년만 복역했고 2017년 8월에 가석방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데이비드의 목숨은 단지 올리버의 3년 형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출소 후 올리버는 겉으로는 개과천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토론토의 한 카페에서 일하며 종업원에서 식당 매니저까지 승진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올리버가 주요 용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CCTV에 따르면 이 Q5 차량은 사건 당일 오후 1시 49분에 올리버가 1만 캐나다 달러 약 1,013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자신의 번호판을 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지 몇 시간 후 그는 즉시 그 차를 사건 현장으로 운전해 갔고 차량을 길가에 버리고 차 키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1만 캐나다 달러를 헛되이 낭비했을까요?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은 올리버가 타일러를 공격하기 위해 차를 산 것입니다. 경찰이 올리버를 추적하던 중 병원에서 기적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일 밤낮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로마노가 마침내 깨어난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약혼자를 잃었지만 로마노는 슬픔을 견디며 경찰에게 범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경찰이 계속 의심하던 올리버 외에도 사건 현장에는 그의 여자친구인 25세의 부잣집 딸 루시 리가 공범으로 있었습니다. 루시의 중국 이름은 리윤로로 부유한 중국계 가정에서 태어나 5자녀 중 첫째이며 세 쌍둥이 자매 중 하나입니다. 둘째인 케이틀리는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빌릭 포춘테크의 CEO로 재직 중입니다. 세 쌍둥이 중 막내인 제이는 중국 이름이 리윤가로 레너드 앤 스턴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피어원 아카데미라는 교육 컨설팅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이 세 쌍둥이가 가장 주목받았던 사건은 2020년 세계 미인대회 캐나다 지역 대회에서 미아 트리플렛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하여 많은 화려한 사진을 찍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세 자매 중 케이틀린이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루시의 나머지 한 여동생과 남동생도 각각 명문대를 졸업하고 각자의 창업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의 눈에 이 5남매는 매우 뛰어난 인물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사람은 바로 그들의 어머니 류즈 웨이로 캐나다 중국계 사회에서 꽤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류즈 웨이의 고향은 호난으로 1980년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선전시 정부에서 1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1998년 12월 류즈 웨이는 가족과 함께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했습니다. 2년 후인 2000년 12월 그녀는 보험과 금융자산 관리를 주로 하는 레폰 인터내셔널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당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주식, 부동산, 채권, 선물 시장 모두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급락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며 손실을 줄이려 했고 시장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우즈웨이는 이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에 진입하여 위기 속에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10여 년의 고된 노력 끝에 리우즈웨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계 인사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캐나다의 여러 고위 관료 및 연방 관리들과도 교류가 있었으며 조지 워커 부시와 함께 사진을 찍고 저스틴 트리도와도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저스틴과는 매우 특별한 관계로 보입니다. 2016년 캐나다 총리 저스틴은 직접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같은 해 9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리우즈웨이를 대동하여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중국 기업들과 교류하고 사모펀드와 연결되었습니다. 돈을 번 리우즈웨이는 2013년에 캐나다 청소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자선 행사를 열어 창업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유명해진 리우즈웨이는 여러 매체의 인터뷰를 받았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교육 철학과 5자녀를 어떻게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기업가로 키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딸 루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所以不要被别人贴标签。我跟我的 Lucy 也是我的大女儿，哈佛大学的高材生，最近在探讨一个。她说：“妈妈，你年轻的时候帮我请的一个老师，我的女儿通过了10年，证明给我看，妈妈，你的那个老师说的是错的，给人定标签，我不是这样的。”我到处逛了以后，我还是不想学习。可这次我再去读哈佛的时候，我觉得我需要这个学习的时候，我给自己下标签，每天早上告诉我自己，真的我还是很聪明的。昨天我考了个96分，结果他一直学习，老师反应非常的好。所以我请求大家，孩子们，你是最优秀的那一个，不要给自己贴标签。谢谢。 리우즈웨이의 교육 철학은 일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큰딸 루시가 하버드에서 평균 96점을 받은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을 보면 리우 씨의 교육 방식이 그녀가 말하는 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루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올리버를 만나게 되었고 현실판 미녀와 건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캐나다 청소년 재단의 자선 만찬에서 우리는 루시와 올리버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화려하게 차려입은 이 커플이 나중에 냉혹한 범죄자가 될 줄은 말입니다. 병원에서 막 깨어난 로마노는 자신이 기억하는 조각들을 모아 수사관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로마노는 2020년에 약혼자 타일러와 함께 공통의 친구를 통해 루시와 올리버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이미 타일러가 불법 거래의 거물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가 자금을 옮기고 합법적인 사업을 세워 돈을 세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버는 타일러 앞에서 자신을 훌륭한 투자자로 가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합법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타일러에게 소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타일러가 올리버를 의심했지만 그의 아내 루시가 부유한 가정 출신이고 어머니가 유명한 사업가라는 점 때문에 점차 경계를 풀고 올리버와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했습니다. 올리버는 타일러에게 유럽의 마스크 공장을 투자하여 개인 보호 장비를 생산하자고 제안하며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타일러는 17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했고 몇 달 후 올리버는 사업이 매우 성공적이어서 원금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몇 배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일러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했고 타일러는 30만 캐나다 달러를 더 투자했습니다. 따라서 총 투자 금액은 47만 캐나다 달러, 약 4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이 되었을 때 올리버는 타일러에게 은행 계좌의 스크린샷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계좌에 이미 1200만 유로, 약 179억 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소 25배의 수익을 의미하며 마스크 판매가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타일러가 돈을 인출하려고 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리버는 이렇게 많은 돈을 유럽에서 캐나다로 직접 송금하면 국세청의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돈이 몰수될 뿐만 아니라 타일러의 불법 거래도 함께 폭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민 끝에 올리버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아내 루시의 가족이 보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생명보험을 구입한 후 캐나다에서 그 보험을 현금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 생명보험은 루시와 올리버가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합작한 유럽의 방호장비 회사는 전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는 올리버가 다른 사람과 함께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설립한 것으로 올리버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휴고고이며 2020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7,690 캐나다 달러, 약 779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 모두 위조된 것으로 타일러의 돈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타일러와 로마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수백만 달러 이익을 요구했습니다. 올리버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예 해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로마노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 네 사람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비록 그녀와 타일러는 밴쿠버에 살고 있었지만 자주 토론토로 날아가 루시와 올리버와 함께 식사하고 파티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타일러는 진심으로 올리버를 자신의 좋은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토론토에 아파트를 사서 사업이 잘 되면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이사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루시와 올리버가 그들을 이렇게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뉴스가 보도되기 전까지 그녀와 타일러는 올리버를 녹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버가 계속해서 그 가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10일 전인 2월 18일은 올리버의 생일이었습니다. 로마노는 그때 타일러와 함께 올리버에게 남성용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올리버는 그들에게 6월에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루시는 로마노의 토론토 아파트를 방문했고 두 사람은 좋은 친구처럼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시는 그때 로마노에게 뱃속 아기가 몇 주가 되었는지, 언제 어디서 베이비 샤워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단 며칠 후에 루시가 배신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마노는 사건 당일 자신과 타일러가 루시 올리버와 함께 산업지구의 창고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이 창고가 루시의 어머니인 리우즈웨이의 소유라고 말하며 그들은 이 창고를 임대하여 대마초 재배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일 계획은 부동산 중개인이 오면 네 사람이 함께 창고를 보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날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루시가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어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축하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에 타일러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를 운전하여 로마노를 데리고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루시와 올리버와 만난 후 그들은 부동산 중개인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20분 정도 기다려도 중개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밖에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일러와 로마노는 랜드로버 렌지로버로 돌아와 난방을 켜고 몸을 녹였습니다. 밖에 있는 루시와 올리버와 대화하기 위해 타일러는 차 양쪽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루시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본 타일러는 그녀에게 차에 들어와 따뜻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루시는 운전석에 앉았고 타일러는 올리버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마노는 루시가 차에 앉자마자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차 안에서 자신과 대화할 때도 루시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루시는 당시 매우 긴장한 듯한 표정과 함께 마음에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루시와 몇 마디 주고받는 동안 루시는 갑자기 일어나 차 밖으로 나갔고 문도 닫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로마노는 본능적으로 조수석에서 일어나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에어컨 온도를 높이려 했지만 아직 끝내기도 전에 올리버가 무기를 들고 차의 대각선 방향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노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 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렸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발의 총상이 들렸고 그중 한 발이 그녀의 가슴을 직격했습니다. 로마노는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즉시 차를 후진기어에 놓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거의 동시에 차 밖에서 타일러가 올리버, 그러지 마!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서 연속적인 총성이 들렸습니다. 로마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차는 이미 벽에 충돌하여 멈춰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극심한 통증을 참고 본능적으로 조금씩 앞으로 기어갔고 결국 지나가던 N넷에게 구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단서를 종합한 결과 경찰은 사건 발생 4일 후인 3월 4일에 수배령을 내리고 올리버와 루시의 사진을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루시의 어머니인 리오 여사도 변호사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여 루시가 현명한 아이이므로 경찰과의 조사를 피하지 말고 빨리 연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로마노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즉시 루시와 올리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CCTV 영상을 조회한 결과 수사관들은 사건 당일 오후 2시 46분에 루시와 올리버가 엘리베이터 화면에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3시 33분에 루시는 얼굴을 가리고 금발 가발을 쓴 채 다른 복장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올리버는 비상계단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당시 이 아파트의 34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올리버가 내려가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산업지구에서 범행을 마친 후 두 사람은 각각 아우디와 랜드로버를 운전해 차량을 다른 장소에 버렸습니다. 그 후 루시는 자신의 회색 SUV를 운전해 올리버를 태우고 3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인 새벽 2시 48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올리버가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등지고 있었고 루시는 마스크를 쓰고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캐나다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인 아침 6시 30분 두 사람은 차를 몰고 북쪽으로 향해 포트 칼링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글렌 오처드의 종합상점에 멈췄습니다. 이 상점에는 주유소, 레스토랑, 간식과 잡화점, 심지어 낚시용품 상점도 있어 현지에서 인기가 많았으며 영업시간은 아침 7시였습니다. 그날 당번 매니저인 샤를린 스미스는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에 회색 SUV가 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인 아침 8시 젊은 남녀가 느긋하게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음료수와 간식을 산 후 가게 안의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날 오후 종합상점의 주인 크리스는 가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딸은 가게 뒤편의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고 그 안에 무기 탄환이 들어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상점 주인 크리스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봉지 안에는 피가 묻은 바지 한 벌, 모자 한 개, 금색 가발 하나, 9mm 구경의 탄환 40발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교 결과 이 무기 탄환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차를 버리고 도주한 후였습니다. 문제는 포트 칼린 같은 작은 마을에서 차를 버렸다면 그들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경찰은 주변의 택시회사를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3월 1일 아침 6시 50분에 즉 그들이 차를 종합상점 주차장에 세운 시간에 택시를 예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택시기사 마크 세티는 이 두 손님이 원래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몬트리올 국제공항으로 갈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가 버스를 타고는 비행기를 제때 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 커플은 400 캐나다 달러, 약 40만 원을 지불하고 택시로 직접 토론토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두 사람이 토론토 지하철역에서 내린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은 실제로 3월 1일 오전 9시 48분에 그들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계속 추적한 결과 경찰은 두 사람이 토론토에서 지하철을 타고 몬트리올로 이동한 후 당일 오후 4시 40분에 비행기에 탑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Based on information, we believe 28-year-old Oliver Carafa and 25-year-old young Lucy Lou Lee boarded a flight from Canada to Eastern Europe approximately 24 hours after the murder of Tyler Pratt and the attempted murder of a second victim. We believe that Carafa and Lee are aware that they are wanted in relation to the incident and are actively evading police. Oliver and Lucy, if you're seeing this, we encourage you to turn yourself in.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2021년 3월 26일 캐나다 해밀턴 경찰은 올리버와 루시를 국제적으로 수배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유럽의 여러 언론사에도 알렸고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이 두 사람을 공개 수배한 지 3달 만에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헝가리 경찰은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이 두 명의 도망자를 성공적으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캐나다 경찰은 헝가리 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커플을 추적하기 위해 헝가리 측은 유명한 헝가리 도망자 수색팀인 페스트 특수부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스트 특수부대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한 후 두 사람이 헝가리에 최소한 2주 동안 머물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버와 루시를 비밀리에 추적한 후 그들은 마침내 체포작전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6월 12일 밤이 막 내려앉은 부다페스트 시내 6구 인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속에는 올리버와 루시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나우강 동쪽의 7번가에 나타났을 때
매복해 있던 특수 경찰들이 순간적으로 몰려와 두 사람을 순식간에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캐나다를 탈출한 후 먼저 몬트리올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비행기를 타고 그 후 올리버의 고향인 슬로바키아로 가서 그의 친척집에 숨어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위조된 슬로바키아 신분증을 가지고 잠시 생활했으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웃 국가인 체코로 도피하여 프라하에 숨어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 올리버는 송환을 거부하며 법원에 항소하여 맞서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루시는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생활에 지친 듯 캐나다의 송환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경찰에게 캐나다 경찰이 항공권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전세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과시적인 제안은 경찰에게 냉정히 거절당했습니다. Flying coach was little out, a little bit And I feel uncomfortable. really bad for the officers that had to come to get me because they had so many stopovers. Before they met with you, Yeah. and our service allowed them to take some annual leave time, and they got to spend some time seeing the city and seeing the sights. They weren't inconvenienced, so you don't Oh worry my about gosh. that. They're Yeah, me and my mom was really concerned about that, and we offered Interpol to tell them that we'll fly them private, but Interpol declined the offer. yeah, we can't accept things from things like that. We have to do things. We have to follow the rules. 체포된 지 한 달 후인 2021년 7월 12일, 루시는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해밀턴 경찰서로 호송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신문에 직면한 루시는 과장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신문 내내 그녀는 표정이 가볍고 여유로워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듯 보였으며 때때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과속벌금을 납부하러 온 사람보다 더 가벼운 태도였습니다. 루시는 사건 당일 산업지구에 있을 때 자신이 주차장의 다른 쪽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올리버와 함께 있지 않았고 올리버가 당시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몇 발의 총성이 들린 후 올리버가 달려와 타일러가 자신을 해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자신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올리버는 어쩔 수 없이 타일러를 향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일러가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버는 타일러의 부하들이 루시까지 해칠까봐 걱정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녀도 올리버와 함께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부다페스트 항소 법원은 올리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건 발생 1년 후인 2022년 3월 30일에 캐나다로 호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시의 경우 캐나다 고등법원은 2022년 1월 20일에 그녀의 보석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보석금은 무려 270만 캐나다 달러, 약 27억 원이었으며 그녀의 어머니인 리오 여사가 200만 달러를 부담하고 두 명의 친구가 나머지 70만 달러를 보증하여 총액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루시의 보석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개월 후인 2022년 5월 20일 경찰은 다시 루시를 체포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이 아니라 루시가 안일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는지 보석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5월 20일에 루시가 두 가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그녀는 허가 없이 집을 떠나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고, 둘째, 법원이 명시한 연락금지 대상자와 접촉했습니다. 4개월의 자유가 270만 달러에 달했으니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건 발생 3년 후인 2024년 4월, 마침내 루시와 올리버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루시의 변호사는 로마노가 이전에 스트릿 댄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타일러를 만난 후 약혼자의 불법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며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다니고 1등석을 타고 로스앤젤레스와 두바이로 여행했습니다. 로마노 자신도 그녀의 모든 생활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토론토의 아파트까지 모두 타일러가 불법 거래로 번 돈으로 구입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망가진 후에도 그녀는 9만 캐나다 달러의 전액 보험금을 받았고 지금은 자금 출처가 끊긴 상태입니다. 아이도 유산된 그녀는 루시와 올리버에게 큰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직업과 그녀의 증오를 고려할 때 이런 사람의 증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변호사는 루시를 단순하고 심지어 순진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루시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는 타일러가 올리버에게 프라하에서 값싼 젊은 여성을 밴쿠버로 들여오도록 요청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이 인신매매와 다름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올리버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검사 마크 딘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루시의 생명보험 대리인 자격증이 2019년에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루시는 자신이 판매한 것이 가짜 수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이는 결코 현금화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검사는 중요한 증인인 피친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친은 자신이 올리버를 10년 동안 알고 지내며 매우 친한 친구라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커피숍에서 일했으며 친은 요리사였고 올리버는 프론트 매니저였습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올리버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2월 28일 아내 루시와 함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할 예정인데 이 회의는 매우 기밀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리버는 친과 아내 루시가 몇 시간 동안 휴대폰 심카드를 교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다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2월 28일 오후 3시에 친은 약속대로 루시와 올리버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루시와 심카드를 교환했습니다. 올리버는 떠나면서 자신의 휴대폰도 남겨두었습니다. 즉, 올리버는 사건 현장에 갈 때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루시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지만 그 안의 심카드는 사실 친의 것이었습니다. 올리버는 사건 후 경찰이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을 때 자신들과 루시의 휴대폰이 계속 아파트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들과 루시의 범행 혐의를 배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은 속임수가 도리어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차가 산업지구 맞은편 거리에 CCTV에 찍힌 것입니다. 여러 사진에서 루시의 얼굴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둘째, 친이 밤새 루시의 아파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친은 원래 올리버와 오후 7시에 심카드를 교환하기로 약속했지만 올리버와 루시가 늦어져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친은 또 다른 친구 생일 파티에 가야 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은 올리버의 휴대폰을 아파트에 두고 루시의 심카드를 넣은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외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9개월 후인 2021년 12월 많은 경찰이 친의 아파트로 들이닥쳐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하려 했고 친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후 친은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검사 측은 모하마드 모라드의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모하마드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3월 1일, 즉 사건 발생 이튿날 그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사건 몇 주 전인 2월 초에 인터넷에서 차량 판매 광고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광고는 올리버가 올린 것으로 회색 벤츠 SUV를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모하마드는 몬트리올에서 토론토로 와서 차량을 보러 갔습니다. 아마도 모하마드가 가격을 너무 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자신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와 아우디 Q5도 판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차량은 바로 사건 당시 사용된 차량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점이 2월 초였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이므로 올리버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모하마드는 몇만 달러의 가격을 4,000 캐나다 달러, 약 405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올리버는 이 두 차량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모하마드에게 차를 해외로 밀수하거나 부품으로 분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차량 인수 날짜는 사건 발생 다음 날로 정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2월 28일 저녁 7시경 올리버는 모하마드에게 두 차량이 모두 파손되어 해외로 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부품으로 분해하여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모하마드에게 50%의 할인을 제안하여 두 차량을 2,000 캐나다 달러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맥게리 경관이 길가에서 랜드로버를 발견했을 때 모하마드가 보낸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견인차의 단서를 통해 모하마드를 찾아냈고 이어서 버려진 아우디 Q5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마크는 CCTV 영상이 루시가 사건 당일의 활동에 완전히 참여했음을 증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메시지 증거는 사건 발생 전부터 루시가 사건 계획에 전면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올리버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먼저 그와 함께 마스크 사기 계획을 세웠고 이후 살인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운전사 역할을 했고 올리버가 아우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었으며 마지막에는 증거를 버리고 함께 도망쳤습니다. 검사의 말에 따르면 루시는 분명히 사건에 관여했으며 그녀는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 검사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루시를 묘사하는 단어는 완벽한 공범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루시에게 대담한 시도를 제안했으며 그녀는 직접 자신을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루시는 자신이 중국 선전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후 3남매가 중국에 있는 친척집에 맡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인 리홍은 캐나다에서 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인 리우즈웨이는 2년 후 금융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가정 경제 상황이 좋아진 후 3남매는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루시는 고등학교 시절 얼헤이그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9학년 때 루시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올리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올리버는 11학년 학생으로 슬로바키아에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잠시 교제했습니다. 루시가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두 사람은 이미 헤어졌고 이후 루시는 웨스턴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녀는 4학점을 남겨두고 대학 학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루시는 자신이 23세에 올리버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두 번째 데이트 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이야기는 꽤 웃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인 2020년 5월 16일 루시와 올리버는 슬로바키아로 가기 위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여 비행기를 타기 전 루시가 비행기를 타려면 슬로바키아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일한 방법은 현장에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인터넷으로 결혼을 등록하여 탑승 전에 연인이 부부로 변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일에 대해 루시는 그날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남편 올리버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었고 그동안 그날의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저녁에는 어머니 리우즈웨이의 집에 가기로 약속했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여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루시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집안 사업을 도울 생각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올리버가 운전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운전하여 올리버를 친구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올리버는 그 친구에서 아우디 Q5를 사서 개조한 후 다시 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루시는 당시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차가 살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차량을 개조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루시는 사건 후 두 사람이 도주할 때 올리버가 자신에게 그날 이미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산업지구에서 타일러에게 이전 사업의 수익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말할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타일러가 화를 내며 그와 언쟁을 벌이고 몸싸움을 할 때 올리버는 무기를 꺼내 로마노와 타일러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루시는 올리버의 이 계획이 미리 계획된 정당방위처럼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어쨌든 루시는 변호사의 세심한 지도 아래 자신을 올리버와 철저히 분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허점이 있었고 배심원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7주간의 긴 재판 끝에 2024년 5월 24일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올리버와 루시가 타일러에 대한 1급 살인죄와 로마노에 대한 살인 미수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에게 25년형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루시와 올리버의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판결 이후 두 사람은 결과에 불복하며 현재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부잣집 아가씨와 건달의 결말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다니 현실에서는 흔한 드라마 속 바다 총재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성분들, 연인을 고를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루시는 그녀의 어머니가 말한 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으며 학업과 커리어 모두 평범했지만 정상적인 남자친구를 만났다면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길을 걷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루시와 올리버의 항소가 성공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캐나다의 일관된 정책을 고려할 때 그녀는 25년 후에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그녀는 겨우 50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참담한 교훈을 통해 그녀가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돈, 부, 지위, 명예 등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단순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그리고 루시와 올리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마치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듯한 성격이 온화하고 약간 겁이 많은 여자.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애 마지막 순간에 범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종결된 줄리 젠슨 살해 사건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21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마을 플레전트 프레리에서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집 앞에 잠시 서 있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한 듯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건너 이웃인 보이트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린 후 그녀는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꼭 경찰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보이트 부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가운데 그녀는 곧바로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이 다소 기이한 행동을 보인 40살의 여자는 줄리 젠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엄청난 고통과 고뇌를 겪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피폐하고 늙어 보이는 모습은 10여 년 전에 젊고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줄리는 단연코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목구비와 금빛 단발머리를 가지고 있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와 비교해보면 마크 젠슨이라는 남학생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마크는 여러 아르바이트와 작은 물건들을 팔아서 번 돈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게다가 그의 독특한 얼굴형 때문에 종종 동급생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 줄리와 마크는 결국 서로에게 이끌렸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인해 줄리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일찍 대학을 중퇴하여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반면 마크는 금융학 학위를 취득한 후 성공한 주식 중개인이 되어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곧 고요하고 평화로운 플레전트 프레리에 집을 마련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큰아들 데이비드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의 탄생은 이 가정에 예상했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침묵과 무관심으로 줄리를 대하며 감정적으로 멀어져 갔고 남편의 이런 변화에 줄리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크와 가정을 위해 자신의 꿈과 경력을 포기했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으며 전업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린 마크를 보면서 줄리는 자신이 아직 젊을 때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줄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마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절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들의 양육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줄리는 결국 이혼을 포기하고 그 남자와도 헤어져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후에는 둘째 아들인 더그도 태어났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이 부부는 위기를 겪으면서 서로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하여 더욱 애정이 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줄리와 그녀와 매우 가까운 몇몇 친구들만이 알았듯이 줄리의 삶은 이미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강한 원한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친절하고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은밀히 줄리에 대한 복수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는 가끔 우편함, 문틈, 심지어는 정원의 화분 밑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극도로 노골적인 포르노 사진들이 들어있었고 그 사진 속 여성들은 줄리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리는 종종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는데 상대방은 변조된 목소리로 그녀를 악랄하게 모욕한 후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괴롭힘은 줄리의 정신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런 일이 자신과 잠시 관계를 맺었던 헤어진 남자친구가 저지른 짓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이미 다른 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런 의심은 사라졌고 줄리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조사를 진행한 후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얻지 못했지만 그 모든 괴롭힘 이메일과 전화가 줄리의 남편 마크로부터 온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줄리가 자신을 떠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마크의 복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줄리는 그것을 조각조각 찢어버리며 한 글자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심 줄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여러 번 울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마크가 자신이 하루하루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줄리는 두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혼과 가정은 그녀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당시 줄리는 자신에게 더 끔찍한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998년 12월 2일, 줄리는 갑자기 몸이 매우 불편해졌고 가족 주치의를 찾아갔지만 구체적인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자주 복용하던 항우울제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고 줄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마크는 다시 의사를 찾아가 아내가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12월 3일, 줄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듯 보였고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마크는 8살과 3살 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낸 후 중병에 걸린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마크는 조사관들에게 그날 줄리의 병세가 계속 악화되었지만 아이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으며 구급차를 부르기도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고 마크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온 후 곧바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나와서 아직 가방을 정리하고 있던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쁜 소식이 있어. 너희 엄마가 돌아가셨어. 평소에 건강했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대의 경찰차가 거의 구급차와 동시에 줄리와 마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방 안의 모든 세부 사항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남겨진 약물, 그리고 침대에 엎드린 채 이미 생명이 없는 줄리의 모습까지 담았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뚜렷한 외상이 없었고 방 안에서도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줄리의 사망이 자연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부검 결과 줄리의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던 줄리가 몸을 돌리다 얼굴이 베개에 파묻히게 되었고 다시 돌아올 힘이 없어 결국 질식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자연사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던 그때 마크의 행동이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14년 동안 함께 살면서 두 아이를 낳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마크는 전혀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열린 아내의 장례식에서 마크는 몇몇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마치 몇 미터 앞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마크는 곧바로 줄리의 모든 개인 물품을 정리해 집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의 이런 냉정한 태도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마크가 아내를 해쳤다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된 진짜 이유는 이웃인 보이트 부부가 제시한 강력한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상의 시작에서 언급했던 줄리가 11월 21일 그녀의 사망 12일 전에 이웃에게 전달하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넘겨달라고 부탁했던 그 봉투였습니다. 당시 보이트 부부는 줄리가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환각이나 망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그녀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정말로 사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보이트 부부는 그 봉투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넘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쇼핑 목록으로 보이는 것이 찍혀 있었는데 그 목록에는 일상용품과 주류 외에도 몇 가지 약물 이름과 주사기 같은 물품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편지에서 줄리는 플레전트 프레디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이 사진을 찍었고 1998년 11월 21일 오전 7시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연히 남편 마크의 작업 기록에 끼워져 있던 이 쇼핑 목록을 발견했는데 그가 이 물건들을 사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완전히 파탄났으며 집에서는 단지 예의를 지키며 화목한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마크가 7년 전 제가 또 다른 남자와 가졌던 짧은 관계에 대해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일과 두 아이, 그리고 인터넷 취미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찰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술을 과하게 마시지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매주 한두 잔만 가볍게 마십니다. 마크는 항상 저에게 더 마시라고 권유했고 매일 저녁 그와 한잔하자고 했지만 저는 늘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절대 자살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자주 아세트아미노펜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며 가끔 감기약을 먹고 집에는 편두통 치료제 처방약도 있습니다. 남편 마크는 저보다 이런 약을 더 많이 복용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신경 과민이고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며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마크의 행동은 매우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일찍 아무 이유 없이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 곁에 있고 싶기 때문에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글을 통해 우리는 줄리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곁에 있기 위해 도망칠 수 없었던 그녀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망하게 된 그날,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줄리는 분명 남편 마크가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느꼈을 슬픔과 절망은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경찰은 줄리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고 남편 마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 컴퓨터와 이메일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마크가 지난 1년 넘게 회사의 동료 켈리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 친밀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마크뿐만 아니라 켈리도 가정이 있었고 그녀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메일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마크와 켈리는 모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 이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현재의 배우자 곁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98년 12월 말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약속했는데 바로 그 시점 몇 주 전에 줄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은 마크가 실제 행동을 통해 자신의 결정을 내렸고 켈리에게도 빨리 결심을 하라고 압박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경찰은 줄리가 사망한 지 몇 달 후인 1999년 4월 마크를 경찰서로 불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질문에서는 경찰이 비교적 온화한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주로 줄리의 정신상태, 자해 성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마크가 줄리의 자살을 도운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마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아내의 우울증이 그동안 점점 심해져 왔으며 줄리가 자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내의 말을 듣고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는 경찰의 질문이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경계를 풀고 있던 마크에게 경찰은 준비해둔 줄리의 편지를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편지를 보는 순간 마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토록 순종적이던 아내가 죽은 후 자신에게 이런 강력한 한방을 날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편지가 아내가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쓴 것이라며 서둘러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편지 외에 다른 유력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마크를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다시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후의 조사와 증거 수집 작업이 무려 10년 가까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크는 결국 바라던 대로 그 여성 동료 켈리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또 한 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2008년이 되어서야 마크는 정식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은 그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줄리와 친했던 한 친구는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줄리가 남편이 인터넷에서 독약 범죄에 관한 정보를 자주 검색하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두려워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크의 개인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그가 실제로 독성 물질과 독극물을 사용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대량으로 검색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마크의 한 동료는 줄리가 사망하기 5개월 전 출장 중에 술에 취한 마크가 아내에 대한 불만을 독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제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고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줄리의 신체를 더욱 정밀하게 조사했고 결국 그녀의 체내에서 에틸렌글리콜, 즉 자동차 부동액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에틸렌글리콜 중독 사례와 비교했을 때 줄리의 체내에 발견된 독소의 농도는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초기 실험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에틸렌글리콜이 체내에 들어가면 극심한 고통과 내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단기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검찰은 세심하고 냉혹한 마크가 유독물질에 대한 자료를 대량으로 조사한 후 1998년 12월 2일 밤에 줄리가 마실 음료에 치명적인 양의 부동액을 섞어 마시겠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날 밤 줄리는 심각한 중독 반응으로 인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마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일부러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 남아 아내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전화로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독약의 양을 잘못 계산했는지 줄리는 밤과 낮을 고통 속에서 지낸 후에도 여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올 시간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마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줄리의 몸을 뒤집어 얼굴을 베개에 파묻게 했고 결국 줄리는 질식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학자가 처음 검사를 했을 때 줄리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 외에도 검찰이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는 줄리가 남긴 무덤에서 보내온 고발장이라고 불리는 그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글귀에서 드러나는 줄리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배심원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물론 마크도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것들이 모두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며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이 사건은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줄리는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미 자살을 결심했으며 남편과의 오랜 갈등을 고려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남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몇 달에 걸쳐 남편의 컴퓨터로 유해물질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친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고발 편지를 남겼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도 남편에 대한 복수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끝난 후 마크의 운명은 배심원들의 손에 맡겨졌고 줄리가 남긴 그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분명히 줄리가 죽기 전에 남긴 이 진심 어린 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줄리가 단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버리고 자해를 선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심의 끝에 법원은 마크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크의 변호사는 그가 형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줄리가 남긴 그 편지가 법률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배심원에게 제시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헌법 제6차 수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과 직접 대면할 권리가 있으며 줄리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그녀가 남긴 편지를 낭독하는 것은 마크에게 대면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되어 이는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재판의 결과는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마크가 수감된 지 5년 후인 2013년 한 연방판사가 변호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첫 번째 재판이 마크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그의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90일 이내에 석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위스콘신주의 검찰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즉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이 사건의 검찰과 변호인은 긴 법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 지방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마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미국 제7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2017년 한 순회 판사는 마크의 유죄 판결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지만 불과 3년 후 위스콘신주 항소법원이 다시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법적 공방 속에서 마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2023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더 이상 줄리가 남긴 그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줄리의 가족들은 마크가 이 중요한 증거가 빠짐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동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검찰은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검찰은 마크가 삭제한 이메일을 복구하여 그가 줄리에게 수년간 괴롭힌 편지를 보내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범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컴퓨터의 브라우징 기록에 따르면 1998년 12월 3일 오전 9시경 마크의 컴퓨터에서 에틸렌글리콜 중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두 편의 기사가 열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의학자는 그 시간대에 줄리가 이미 심각한 중독 반응으로 인해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고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그 집에서 누가 이러한 자료를 검색했는지 그리고 누가 줄리에게 독을 투여했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검찰이 찾아낸 이 새로운 증거는 마크의 변명을 다시 한번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023년 4월 법원은 다시 한번 마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판사는 마크가 제기한 최소 복역 기간을 설정해달라는 요청도 단호히 거부하며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25년간 이어진 이 악성 사건이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